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요. 오늘 시간을 기점해서 이제 고려 정치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 정치사를 5단계로 나눴을 때 마지막 4번째와 5번째 동시에 묶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대외관계사 하면서요. 마지막에 배웠었던 게 몽골의 침략이었었죠. 40년간 열심히 항전했습니다만 3개월 초에 진압 끝나면서 이제 항전도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몽골의 간섭을 우리가 받는 상황이 됐겠죠. 자, 몽골이 세웠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원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원나라 간섭기라고 불러주게 되는데요. 이 원나라 간섭기는 공민왕의 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본다면 기간이 모두 얼마냐면 80년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본다면 한 80년간 되거든요. 8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원나라 간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할 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제 받았던 식민지배와는 좀 양상이 달라요. 식민지배라고 하는 건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죠. 국권 자체가 완전히 상실당한 상태에서 일본에 편입돼 버린 거고요. 이 원나라 간섭기 같은 경우는 고려란 나라도 유지하고 고려의 최고 통치자도 그대로 유지한 채 간접 지배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간접 지배를 받을 수 있었던 건요. 우리가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몽골족이 공격해가지고요. 차지 못했던 지역이 딱 3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 베트남은요. 너무 더워요. 습하잖아요. 밀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기마병인 몽골족이 장악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고요. 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격을 했어요. 2번에 걸쳐서 그들이 공격을 했지만 희한하게도 일본 쪽 근처에만 도달하면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태풍이 불어서 일본을 시켜줬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신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미가제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요. 왜 일본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막 싸우고 있다가 자기네가 더 이상 이제 공격할 것도 없고 석유도 다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자폭을 해버리잖아요. 연합국 배라든지 비행기에 가서 자폭을 해버리는데 그들이 바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2나라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분명 이제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만 완벽하게 식민 지배를 한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우리의 대몽항쟁이 적극적이었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원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간섭기 80년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볼 텐데요. 크게 2파트로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파트는요. 원나라 간섭을 받았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겠죠.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쭉 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나게 될 텐데 이거를요. 그 하나하나 스토리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건 가지고 막 길게 이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 이게 바로 원나라 간섭기 때의 모습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개별수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전체가 원나라 간섭기, 하나의 시대상을 보여준다라면서 묶어버리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앞서서 원나라가 일본 원정은 나갔었는데 항복은 못 시켰다. 그러니까 차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일본 원정 나갈 때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불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원정 나갈 때요. 우리도요. 군대 거기 파견했고요. 물자도 많이 증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정에 2번 끌려갔더라 이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리고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본 원정을 나가려다 보면 아무래도 그 중국 쪽과 그리고 이제 이 일본 원정이 나가는 세력들을 연결하는 그 연락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연결을 위해서 고려 안에다 기구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원나라, 이 몽골 같은 경우는 어떤 기구를 설치할 때 행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많이 설치합니다. 행성이라는 명칭. 자,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일본을 정복하러 간다. 이걸 바로 이제 정동이라고 해요. 동쪽에는 일본을 정복하러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설치한 행성이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이제 정동행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치해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물자 같은 걸 이제 징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일본 원정 나갔죠. 그런데 원래 이게 설립됐던 목표 자체가 여기서 지금 다 실패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고 나면 정동행성이 사라지냐? 아니에요.
일본 원정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정동행성은 쭉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이지만 원정 실패로 끝난다고 해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쭉 존재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연락사무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하는 그런 기구로 써먹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원나라 간섭기 때 보면요. 이 정동행성이라는 명칭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공부하다 보면 이문소, 뭐 다루가치, 만호부, 이전 역사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명칭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여러분 1차적인 건요. 정동행성, 이문소, 다루가치, 만호부. 정동행성, 이문소, 다루가치, 만호부. 아, 원나라 간섭기 때 일단 등장했다. 시대학 적응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구분만 하시면 돼요. 이문소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동행성의 산하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N 있잖아요. UN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산하기구 있는 거 아시죠? 부속기관들. 대표적인 게 유네스코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동행성 밑에 있는 산하기관, 이것이 바로 이문소인데 이 이문소가 했던 역할은 바로 뭐냐면 단속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고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요. 몽골과 관련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을 전담하는 단속기관, 감찰기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뭔가 범죄자가 있고 원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잡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조사해서 투옥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뒤로 가면 갈수록요. 왜 우리가 일본의 36년간 지배를 받는 기간 동안 친일파 등장하잖아요. 이것처럼 원나라 간섭을 80년을 받았어요. 80년을 받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친원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원 세력들이 정말 부정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문소가 그런 부정한 일을 잘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걸 비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정 문제 조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곳이 바로 이문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정동행성 제가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립한 기구고 나중에는 이제 내정 간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 정동행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총독부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총독부 같은 역할을 원나라 간섭기대는 정동행성이 했다라고 예전에는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내정 간섭을 하는 핵심적인 기구가 정동행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동행성이 하나의 기구이다 보니까 그 기구 안에는 또 그 조직들이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수장부터 그 밑에 관리들이 있을 텐데 정동행성 최고의 수장을 뭐라고 하면 승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하지연 씨 나오는 드라마 기왕으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뭐 대승상 이러면서 원나라 최고 권력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승상 중에 최고다라고 해서 대승상. 그래서 정동행성 최고의 수장을 승상이라고 하는데 그 승상은 항상 누가 있냐면 고려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많은 관원들도 고려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정동행성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와 같은 기능이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막 우리 백성들을 수탈해 갔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려 왕이 최고의 수장이고 대부분의 신하들은 고려 사람이었다. 그러면 생각만큼 그렇게 강력했었던 기구는 아니었겠구나.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단순한 명목상에 존재했던 기구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여러분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정동행성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결국 여러분 여기서는요. 팩트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팩트. 말씀드린 대로 정동행성이라는 것 자체는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원정 실패 이후에도 쭉 유지시켰다. 이건 팩트죠. 두 번째, 정동행성의 최고 수장인 승상은 누가 맡았다? 고려 왕이 맡았었더라. 되셨어요? 이것도 팩트인 거죠. 요 두 개 팩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산하기관 중에 하나가 이문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동행성이다 이문소라고 하는 건 조직의 명칭인 거죠. 그러면 다루가치는 뭘까? 여러분 평상 때 우리가 말할 때요. 벼슬아치들이 말이지, 장사치들이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평상시 때는 안 하시지만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요. 무슨 치. 이 말이요. 우리가 쓰던 게 아니라 원래 몽골에서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줄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루가치라고 하는 건 관직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찰관, 감독관
이들을 바로 이제 다루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몽골이 우리가 전쟁할 때 있잖아요. 그런 전쟁하면서 도대체 진짜 고려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거니? 이러면서 감독관들을 막 수십 명씩 보내요. 그때 나왔던 감독관들을 다루가치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려 딱 상황을 보고는 얘네가 지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나요? 아니면 원나라 공격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본국에다 알려버리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다루가치들의 횡포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만호부요.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요. 100, 1000, 만 이런 단위로 군사 조직을 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호부, 만 개를 기준으로 해서 군사 조직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름 아닌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때는 이전 고려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정치 기구들도 등장하고 감독관도 등장하고 군대도 등장하더라. 그 명칭만 딱딱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우리 정치 간섭 정말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 고려에서 나라 운영할 때 정치 조직 있잖아요. 고려 정치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육부 체제였잖아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고 거기 밑에 6개의 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니들이 무슨 6개, 그러니까 2개의 성에다 6개의 부가 뭐가 필요했니? 줄여버려. 통폐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2개의 성을요. 1개로 줄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몽골과 똑같은 동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아래의 명칭을 쓰게 합니다. 이성, 6부잖아요. 왜냐면 부부터 먼저 출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개의 성을 1개로 통합시키면서 그 명칭 또한 1부, 부로 바꿔버리고요. 6개였던 걸 4개로 바꿔버립니다. 4로 바꿔요. 그래서 1부 4사체제라고 하는데 이때 만들었던 이 1개의 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첨의부예요.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정치 공부하다 보면 첨의부가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요. 아, 예전에 중서문화성이랑 상서성을 통폐합한 것이 첨의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또 하나 나오는 게요. 밀직사 이런 것도 나와요. 밀직사는 예전에 중추원 있잖아요. 중추원을 밀직사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첨의부다, 밀직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당시 시기 때요. 왕들이 6분 있어요. 원나라 간섭을 받던 기간 동안 이제 6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6명의 왕들을 보시면요. 좀 특이합니다. 충머시기 왕으로 돼 있어요. 원래 고려 같은 경우는 무슨 조, 무슨 종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충머시기 왕.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충성하라. 그렇죠. 원나라한테 충성하라. 조나 종보다 한 단계 아래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니까 그 한 단계 아래 제후국가다 이런 의미로 충머시기 왕 이렇게 됐습니다. 자, 미리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요. 이때 등장했던 6명의 왕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원나라 간섭기 최초의 왕이 누구냐면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다음이 충선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충수강, 충해왕, 충모강, 충정왕이에요.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열선, 숙해, 목정 이렇게 6분 있어요.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6분 중에서 충해왕이랑요. 충정왕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충렬, 충선, 충숙, 충목은 기억해야 돼요. 이제 기억할 재간이 없어요. 문제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기억하려고 해도요. 방법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들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지만 하셔야지만 제가 두 번째 지금 필기할 내용도 기억하실 거고 실제로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충렬, 충선, 충숙, 충모강의 순서를 기억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한 게요. 글자를 딱 대봤더니 이 왕들 같은 기본으로 원나라 간섭기 때 왕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비록 원나라 간섭을 받고 있지만 이들에게는요. 고려 왕이라고 하는 주어진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서 고려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라고요. 그래서 잘하건 못하건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라 왕인데 그냥 뭐 원나라 밑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래 이러면요 자질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충렬, 충선, 충숙, 충몽왕은 그런 노력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선방했어요. 하지만 시대적인 숙제를 다 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선방했지만 숙제는 못했습니다. 시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선방했지만 숙제는 못했어요. 되셨어요? 별로 재밌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선방했지만 시대적인 숙제를 못했습니다. 라는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뒷부분 설명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예, 충머시기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는 폐하라고 쓰지 못합니다. 전하. 단계를 다 한 단계 아래로 낮춰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고려 왕들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원나라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혼자 안 와요. 원나라 공주들과 결혼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원나라 입장에서는요. 고려는요. 그러니까 사유의 나라가 되는 거죠. 부마국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런 데다가 이제 이문소, 다루같이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정 간섭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약탈을 많이 당해요. 앞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고려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뺏겼었어요. 그래서 원나라에 끌려간 여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녀라고 불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과는 전혀 상관없지만요. 우리 그 한민족 같은 경우는 아시안들 중에서요. 화이트 아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명으로 정확히 명시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화이트 아시안이라고 해요. 그만큼 아시안들 중에서는 피부가 좀 많이 뽀얀 편입니다. 그러면서 예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 귀족 첩으로 팔려 나간다든지 끌려간다든지 아니면은 궁궐로 끌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에서는요, 이 공녀 차출로 인해서 새로운 풍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녀로 끌려가기 전에 자식을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도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좋은 풍습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 딸 이미 결혼했거든요. 거짓말하면서. 아니면 우리 딸은요 승려가 됐거든요. 거짓말을 하면서 공녀로 안 뺏기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잖아요. 정말 모진 매질을 당하다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만큼 당시 공녀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공녀들은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말도 안 타는데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정말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황후예요. 드라마로도 나오고 있는 기황후.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인턴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궁녀가 되었지만 나중에 퍼스트 레이디까지 된 기황후가 공녀 출신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곡물들도 빼앗겼는데요. 뭐 쌀이라든지 많은 무기들 약탈당한 건 기본이거든요. 또 하나가요. 매입니다. 매. 원나라 같은 사냥. 워낙 몽골족도 사냥 많이 하잖아요. 그 사냥에 이용되는 매를요. 우리한테서 키워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키우던 전담 조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음방이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음방 나오면 이것도 원나라 간섭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일단 뭐 누구의 간섭을 받는다 떠나서 두 나라가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려 안에서도 몽골 풍습이 유행하고요. 이걸 이제 몽골풍이라고 해요. 또 몽골 안에서도 고려의 풍습이 유행합니다. 이걸 고려양이라고 해요. 비교를 좀 해주자면 여러분 지금도 결혼하실 때 여자분들 한복 입고 연지곤지 찍잖아요. 연지곤지 찍는 건 우리 풍습이 아니에요. 몽골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치, 벼슬아치, 장사치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몽골에서 들어온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주 드시잖아요. 이 소주도 몽골식 풍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지도층일수록 미국 너무 좋아하면 집안에서도 영어 쓰시는 분들 계신다면서요. 예, 원나라를 너무나 숭상하다 보니까 지배층들 같은 경우는 그 몽골식 머리 있잖아요. 변발이라고 해서요. 밀어버리고 끝에만 이렇게 닦는 변발. 또 몽골식 이름, 몽골식 옷 이런 거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몽골풍이 되겠고요. 고려양이라고 해서요. 저쪽 몽골에서 유행하고 있던 우리의 풍습 중에 대표적인 게 두루마기. 우리 두루마기 있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그쪽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떡 같은 것들이 그쪽에서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험 보시기 위해서는 그냥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건 상식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토를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이 영토 빼앗겼다 이야기할 때는요. 지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삼별초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다가 말 키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군사 조직을 파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탐라총관부. 가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요. 여기 서경 지역이에요. 이 서경 지역 같은 경우는 동령부라고 해가지고요.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탐라총관부라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동령부 같은 경우는 열산, 숙해, 목정 중에서요. 충렬왕 때 가져왔어요. 우리가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이고 있는 지역, 요 일대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쌍성총관부를 설치를 했는데요. 원나라가 여기에다가 이제 군사기관을 파견을 한 겁니다. 이 쌍성총관부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은요. 100여 년 정도 원나라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언제 되찾아오냐면요. 이렇게 쭉 끝나고 난 다음에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왕이 있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공민왕. 워낙 드라마나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이 공민왕 시기 때 드디어 군대를 끌고 가서야 쌍성총관부를 획득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영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탐라총관부, 동령부, 쌍성총관부 그중에 두 개는 일찍 가져오지만 쌍성총관부는 가장 늦게 공민왕 때 군사력을 동원해서 되찾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뭐냐면 일제 지배 36년 받는 기간 동안 친일파 많이 득세했었죠. 80년 간섭 받는 기간 동안 누가 성장했었더라? 원나라와 손잡는 세력이 성장했는데 우리는 그 세력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권문세족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권문세족은요. 쉽게 말하면요. 나쁜 놈이에요. 나빠도 진짜 나쁜 놈. 고려를 말아 잡수신 분들. 혹시 지금 드라마 정도전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뭐 아주 잘 만들어진 사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욕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 고려가 왜 망했느냐? 얘네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고려 말기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 권문세족이 원나라 간섭기 때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 세력을 등에 업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출신을 봤더니 앞서서 지배층 누가 있었냐면 문벌귀족이 있었잖아요. 이 문벌귀족이 무신집권기라고 해서요.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뭐 파평윤 씨, 지난번에 봤었던 윤관리 집안 있잖아요. 파평윤 씨라든지 김부식이 있었던 경주 김씨라든지 최충이 있었던 해주채 씨라든지 이런 명문 가문들은요. 지금도 쭉 유지돼요. 그들은 나중에 조선시대도 권력을 계속 잡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 중에서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 또 최충원네 집안 있잖아요. 그런 집안들 같은 경우도 이 시기 때 계속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나라 간섭기 되면서 이제 새롭게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새롭게 권력을 잡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검령구라고 있어요. 검령구. 이름 되게 독특하죠. 검령구.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가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는 원나라 공주와 결을 소란하죠. 이때 원나라 공주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이제 검령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비 측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자, 검령구도 있고요. 왕도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는 거 아니죠. 어렸을 때 원나라 생활할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왕세자 신분일 때부터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 있잖아요. 그 환관들. 이 환관들이 나중에 왕이 고려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집안 중에서도 권문세족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나라가 대몽항쟁 펼치는 과정 속에서요. 또 이렇게 원나라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고려를 빨리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삼별초,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군인 세력도 추가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게 바로 역관입니다. 몽골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문벌귀족, 무신뿐만 아니라 검령구, 환관, 역관, 다양한 세력들 짬뽕. 그래서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문세족은요. 잡종이에요. 여러 세력들이 뒤엉켜져 있는. 되시겠습니까? 자, 이들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전에 등장했었던 문벌귀족에 비해서요.
어떤 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뒤떨어져요. 처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거의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갔어요. 자, 그리고 고려 후기 때 그렇다면 음서를 통해서 나갔을 때 가장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를 봤더니 1번 중서문화성, 2번 첨의부, 3번 교정도감. 어디가 되겠습니까? 다 아니에요. 일단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는 첨의부로 개편했으니까 아예 답 자체가 틀리는 거죠. 첨의부가 여기서 보면 가장 꼭대기인 것 같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정도감 같은 경우는 최시정권 무너지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럼 이들이 권력을 잡았던 조직은 어디가 되겠냐면 도평의사사예요. 자, 이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는 고려 때 말로 가면 이제 뭐라고 같이 불리냐면 도당이라고 불려주는데 갑자기 얘는 어디서 등장했냐고요? 예전에 그 중서문화성 상서성과 함께 있었던 게 도병말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도병말사가요, 충렬왕 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도평의사사 또는 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사극 같은 데 보면 도당에서 뭘 결정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도평의사사. 되시겠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배웠었던 도병말사 같은 경우는 국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모였었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일단 항상 존재하는 기구. 그리고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한꺼번에 논의합니다. 그래서 최고 상설 기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정치 조직 이야기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서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더라.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당연히 대토지를 소유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요, 대토지를 소유하는 정도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산과 내를 경계로 합니다. 내라고 하는 게 하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내를 경계를 할 정도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사료 들어가 있죠. 그 사료에 보시면 실제 그 부분 들어가 있어요. 권문세족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산과 내를 경계로 하면서 이론에 결국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 대토지라고 하지 않고요. 농장이라고 해요.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더라. 되셨습니까? 여기다 고리대까지 해요. 백성들에게 돈 빌려주고요. 안 갚잖아요. 왕창 이자 붙여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들 노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의 노비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고려가 멸망했던 건 이들 때문이라고요. 왜? 친원파에다가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가서 대농장 소유해서 농민들을 노비화시키죠. 그리고는 세금을 안 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싹이 바로 이들이 되겠습니다. 권문세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원나라 간섭기 때 새로운 변화 모습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셨을 테니까요. 자,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거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뭘 부탁을 드렸냐면 원나라 간섭기는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으로 나눠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왕들을 물어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어떻게 네 분 기억하십니까? 충머시기 왕들이 있었잖아요. 충. 열심히 선방했으나 숙제를 다 못했다. 됐어요? 열심히 선방했으나 숙제를 못한 왕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들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충렬왕은 빼고 갈게요. 충렬왕은 여기서 몰라도 되고요. 선숙목 세왕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시대적인 숙제가 무엇이길래 열심히 선방했지만 숙제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요. 이들은 고려의 최고 통치자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봤더니 고려를 압박하는 원나라가 있고요. 그 원나라와 손잡고 있는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대농장에다가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눈 감으면 그건 바보인 거죠. 그렇죠?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대항해서 세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숙제인 겁니다. 됐나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 숙제 풀기 너무 힘들어요. 원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군대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안 되죠. 원나라 군사력이 너무나 막강하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그럼 일단 내부적인 단속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봤던 얘네들이 문제인 거죠. 야들 때문에 백성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놓여진 숙제는 권문세족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그 숙제예요. 되셨어요? 결과론적으로 하나같이 다 실패로 끝냈지만 그래도 그들은 노력했더라.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자, 충렬, 충선, 충숙, 충모강. 자, 일단 시작. 충선왕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에 이어서 등장했어요. 왕이 딱 되자마자 그래, 내가 고려를 강하게 만들이라. 야심차게 계획을 팍팍팍 추진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정방 폐지예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정방. 무신정권기 때 최후가 사람들 자기 입맛대로 뽑아쓰기 해서 만들었었던 자기 집안에 뒀던 기구가 정방이었잖아요. 그거 이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조직들을 막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관리들을 뽑고 이제 관리를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직 중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조직이 바로 뭐냐면 사림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름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사림원, 일단 여기서 한 거는 이제 왕의 명령 받아 적어서 직접 그걸 통보하기도 하고 사람들 인사 문제 담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들이 들어가 있는 조직을 이제 사림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럼 이 사림원에는 어떤 사람들 뽑았을까요? 1번 권문세족. 당연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들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왕은요. 이런 권문세족이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는 그런 관리들 있잖아요. 신진 세력들 있죠. 그런 세력들에게 동원을 하는 거예요. 집안 별로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동원을 해서 그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야심차게 추진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만드는 조직이 있는데요. 의염창이라는 게 있어요. 명칭만 보고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의염창.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염자가 소금 염자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랑 관련된 조직이 바로 의염창이에요.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소금 못 먹으면 죽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자, 특히나 이제 전근대 국가 같은 경우는요.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꼭 소금을 장악해버려요. 그건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같은 경우도요. 이제 국가에서 소금을 많이 관리를 했었는데 고려도 초창기 때는 국가가 소금을 직접 생산, 판매 다 했어요. 근데 항상 어느 시기든지 처음에는 국가가 딱 장악하다가 뒤로 가면 풀어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기로 오니까 이제 막 민간 개인들, 막 귀족들이라든 문벌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선왕이 안 되겠다. 의염창을 쫙 만들어서 지금부터 소금은 국가가 직접 생산 관리할 것이다. 돈줄이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뽑고 돈줄 딱 장악하려고 했는데 8개월 만에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 충선왕의 부인도 원나라 공주. 근데 문제는 원나라에서 데리고 온 공주를 별로 안 좋아하고 왕후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고려 출신 조비라고 해서 후궁을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맨날 이제 조비랑 어울리면서 히히낙낙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나라 출신 왕비가 열 받아버렸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쓰는데요. 이걸 바로 조비 무고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비네 집안에서 왕비를 음해하기 위해서 막 무당불로 굿두하고 막 이랬더라 이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요. 조비와 조비 아빠는 원나라까지 끌려가고 모진 고문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충선왕은 열심히 개혁하다가 8개월 만에 잘렸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원나라 갑니다. 원나라에서 10년 동안 이제 머물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왕이 됐어요. 10년 후에 다시 한번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문제는 외국 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요. 고려보다는 원나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많이 상실해버린 거야.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왕이 됐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몽골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나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 그냥 뭐 고려왕 하더라도 원나라에서 고려왕 할래. 그러면서 원나라에서 머물면서 아직 그냥 평안한 생활 있잖아요. 그런 일상생활에 젖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아니면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충선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심양왕 뭐 이런 게 나와요. 심양이라고 하면 중국의 심양 있잖아요. 청나라 수도였던 것. 아니 뭐 갑자기 중국 심양과 관련된 건 왜 튀어나오나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곳에 머무르다 보니까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 두실게요. 만권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만권당 이것도 이름을 통해서요. 그 기능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천권도 아니고요. 만권이래요. 이 실제로 한자가 그래요. 만권. 뭐 하는 곳 같습니까? 도서관, 학술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원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만들어뒀던 것이 이제 만권당입니다. 원나라 안에 머물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원나라에 머물다 보니까 신하들 어쩌겠어요. 왕한테 보고할 때마다 문서 싸들고 맨날 원나라 왔다 갔다 하겠죠. 자연스럽게 원나라와 교류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만권당 안에서 고려의 많은 학자들과 원나라의 학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원나라 학자들은 무슨 공부해요? 책을 봤더니 되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학문이 우리 고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여러분 역사 공부 안 하신다 하더라도 성리학하면 어느 시대가 생각나세요? 조선 생각나지 않습니까? 조선의 통치 이념. 네.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유학이에요. 유학. 유학이라고 하면 공자의 사상을 이어가는 게 유학이잖아요. 근데 이 공자의 사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이 알을 까는 겁니다. 되게 여러 갈래의 알을 까는데 그 중에 깐 알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알까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리학이라고 있어요. 송나라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주희. 워낙 업적이 위대해서 자자 선생, 이제 자라고 해서 선생의 칭호가 돼서 주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공자의 학문을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성리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같은 경우도요. 성경은 하나인데 목사님마다 해석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공자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자의 사상, 해석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 당시 이제 원나라를 통해서 우리 고려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하잖아요. 뭐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구나. 내가 이거 왜 몰랐었지?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사람은 반발심이나 저항심도 같이 커나가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기간 동안요. 우리 초등교육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왜? 많이 알면 사람들이 계속 왜 저러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야지?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배우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비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이 만권당을 통해서 고려에 들어왔어요. 이재현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리학 책을 읽으면서 선비는 자고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라는 이렇게 통치하는 거구나. 우주 질서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고려는 왜 이 지경이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기존의 이런 질서에 반발하는 새로운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러줘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말은 지금 계속 풀었으면서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다시 쓸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만권당이 단순하게 도서관, 책만 한 10,000권 정도 전시된 그런 공간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성리학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달력 이야기가 자꾸 그렇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딱 4번만 나오거든요. 조선시대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달력이 왜 중요하냐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날짜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고 변동되는 걸 알아야지만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력이 들어오는데요. 그 달력 중에서요. 이 충선왕 시기 때 원나라 달력이 들어와요. 이때 원나라가 이용하던 달력이 수시력이라는 달력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원나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선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강력한 개혁을 펼쳤다가 조비무고 사건 이후로는 마음이 떠났어요. 원나라 스타일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심양왕에 봉해지고 만권당을 설치하고 수시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열심히 선방했으나 뭘 못하셨다고요? 숙제 해결 못하시는 왕이 있죠. 숙제를 해결
못하신 왕들에 대해서 들어가 보는데 스토리는 필요 없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문세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넓은 토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노비가 된 백성들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기구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충수강 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찰, 리, 변, 위, 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찰리, 변이, 도감. 찰리, 변이, 도감. 찰리, 변이, 도감. 이때 설치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했었고요. 충무강 시기 때 만들었던 건요. 정치도감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여기 보이는 사리먼, 찰리변이도감, 정치도감 모두 다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들 왕들의 개혁은 결국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교체되는 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은 원나라가 너무나 강성한데다가 권문세족의 세력들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반면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잘라서 개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즈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서포터즈의 기능을 해줄 만한 세력이 아직은 미약하더라 이거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자, 결국 시험에서는요. 이 구도 자체라 어떤 조직들이 있었느냐 그 자체를 물어볼 거니까 스토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명칭들을 왕들과 연결시켜주세요. 열심히 선방했으나 숙제를 못한 왕들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원나라 간섭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요. 자, 지금 이분들이 하지 못했던 숙제를 그래도 조금 더 진척시키는 왕이 있다고요.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공민왕. 지금부터는 공민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여러분들 시호에서부터 이미 느낌이 오잖아요. 그 이전 왕들의 시호는 다 충머시기 왕 이랬는데 이제는 공민왕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충머시기가 아니라 공민왕 이렇게 불립니다. 그만큼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개혁을 펼쳐나갔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건 왜 공민왕은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건 바로 공민왕이 등극했었던 14세기 중반의 대외 정세 때문입니다. 원나라가 정말 강성할 줄 알았어요. 예, 전쟁 너무 잘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강성했던 원나라도요, 결국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휘청휘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명교체기라고 불러줘요. 아직 무너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드라마 기황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 요 시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예전에 그 영화 뭐죠? 쌍화점 이런 데 보면은요, 그 원나라 모습 나오는데 되게 화려해요. 근데 유목민족들은 원래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물품을 가지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는 게 유목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정복 왕조를 세우고 왕궁을 설립하고 옷도 화려해지고 먹는 게 편하게 시작하면서 그 유목민족 특유의 강건함들이 사라지는 거죠. 썩어가더라 이겁니다. 결국 원나라도 그런 문제를 노출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시적 배경 속에서 공민왕 개혁 들어갈 텐데요. 그가 추진하는 개혁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크게 두 가지인 거였어요. 하나는 아까 1, 2번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죠. 그거고요. 또 하나가 이 3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출제 빈도수를 보면 이 3번에서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앞서 봤었던 사리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찰리 변이도감, 정치도감 같은 거 있죠. 이거 나올 때 공민왕식이랑 헷갈리게끔 하는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여기를 가장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개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개혁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슉 정리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원나라에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원 자주정책. 요거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실추되었던 왕권 있잖아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 이렇게 끊어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 구분해 줄 거는요. 공민왕이 반원 자주정책을 좀 먼저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왕 되자마자 초기 집중적으로 이쪽 많이 추진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권 강화책을 추진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몇 년 전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면 한 왕의 업적 계산 순서별 문제를 잘 안 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왕 안에서 순서별을 하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진짜 머리 아파 죽거든요.
아니 뭐 장수왕, 광개토대왕 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잘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공민왕 시기 때 반원 자주정책 하나 들어가고 왕건 강화책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기 때가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시기 잘 배워라는데 여기서 기억이 먼저인지 니은이 먼저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답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부분 학생들 찍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는 반원 자주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권력을 잡은 지 15년 차 들어가면서 왕권 강화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고 얘가 뒤쪽이라는 건 뉘앙스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제 명나라가 강성해지고 원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민왕이 권력 잡으면서 가장 처음에 한 게 바로 뭐냐면요. 몽골식 머리 있잖아요. 이거 변발. 이거 금지시킨 거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44 체제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성육부 체제 다시 돌려버립니다. 관제를 복구시키더라. 그리고 아직까지 되찾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땅이 있었죠. 그 땅을 관할하고 있는 조직이 뭐였었어요? 이게 바로 쌍성 총감부였었는데요. 그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서 그 땅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지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개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고개 중에서 이쪽에 가면 이제 철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철령. 그 위쪽을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 쌍성 총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성 총감부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되찾아온 땅 하면요. 철령 이북이죠. 이만큼을 되찾아온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국경선의 변동이 되게 많았어요. 대동강에서부터 청천강, 압록강, 다시 쌍성 총감부 올라가면서 함경도를 중간까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국경선의 변동, 쌍성 총감부를 공격하고 철령 위쪽의 땅을 우리가 되찾아 오더이더라. 자, 뿐만 아니라 고려 안에 원나라와 손잡고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있었죠. 그 세력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친원파라고 하는데 그 친원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에요. 이들을 제거시켜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 제1황후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겁없어요. 백성들 정말 많이 수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기철 일당을 제거를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 또 정동행성 산하기구로 이문소 있었잖아요. 그거 폐지시켰던 것도 바로 이 시기가 되겠더라.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이제 왕권 강화책이라고 하면요. 정방 있잖아요. 그 앞서서 충선왕 때 폐지했었는데요. 그게 중간에 다시 또 기능 살아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방을 다시 한번 이때 폐지를 시켜버렸더라.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문세 쪽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앞서 우리 찰리변이도감, 정치도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시켜야 되겠습니다. 명칭 잘 기억해 주세요. 이름에서 보면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전, 토지랑 민, 백성들, 토지와 백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래서 만든 게 전민변정도감. 그리고 이 전민변정도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임명해요. 이 신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뉴페이스입니다. 기존에 기반이 없는 뉴페이스. 그래서 그를 등용을 해서 개혁을 추진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 15일 내로 빨리 돌려줘. 안 그러면 확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거 포고문 같은 거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대단히 좋아했다라고 해요. 전민변정도감, 신돈, 사료 속에서 그들의 명칭이 보이면 공민왕식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거. 고려시대 최고의 대학을 국자감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는 이제 명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균관이라고 합니다. 이 성균관을 부흥시켜요. 또 과거제를 정비할 거예요. 그럼 성균관에서 열심히 유학 공부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거심을 보겠다. 그럼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등용한 새로운 세력들, 이들이 중요한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진 4대부입니다. 자, 이 신진 4대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정리 들어가 봅니다. 이 신진 4대부 같은 경우는요. 출신 자체가 누구냐면 지방의 향리들 있잖아요. 향리의 자제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향리 자제. 근데 이 향리는 고려시대 향리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
조선시대 향리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고려시대 향리 같은 경우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통치자예요. 나름대로 힘 좀 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호족 출신의 자손들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신진 4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고려 말에 우리 성약 받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바로 그 성약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시험 본다고요? 과거 시험 본다고요. 이걸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요. 물론 높은 관직에 못 나가요. 권문세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나가게 되는데 정말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공민왕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 같은 경우는요,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봤더니, 아니,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중소지주, 적당히 먹고 살만한 정도인데, 권문세족을 보니까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계속 토지 겸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의 삶이 너무 어려워져요. 성략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건 학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권문세족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용되어진 신진 4대 보면 대표적인 게요. 이색. 그 이색의 제자로 유명한 게 정몽주, 친구 정도전. 바로 이들입니다.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들이 등용되는 게 바로 이 공민왕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공민왕이 이들을 등용하면서 열심히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성공했냐고요? 완벽한 성공은 아니죠. 왜냐면 공민왕이 결국은 피살됐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주목합니다. 왜 그렇다면 공민왕의 개혁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쌍화점 같은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민왕이 나중에 부인 죽고 난 다음에요. 남색에 빠져듭니다. 이 공민왕 부인이 노국대장공주라고 해서 원나라 쪽에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원나라 출신이긴 하지만 워낙 공민왕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해서 두 부부가 참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자식이 없다가 겨우 임신을 했는데 첫 아이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노국대장공주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신줄을 좀 많이 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조금 무능해지고 또 남색도 많이 즐기게 되고 자,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피살당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개인사적인 문제인 거고요. 구조적인 걸로 접근을 해봤다라면 먼저 대내적인 상황. 자, 대내적인 상황. 아까랑 지금 똑같습니다. 왕이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개혁의 대상자는 원나라 세력과 원나라와 손잡고 있는 권문세족이에요.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라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권문세족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관직 다 내놓고 쫓겨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은 이미 원나라와 상관없이 탄탄한 지지 기반을 이미 벌써 마련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직, 토지 어마해요. 왕이 절대 혼자 깰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왕이 지금 여기서 신진 4대부를 등용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들이 이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정도의 수준? 똑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에 고수들은 아닌 상황인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왕의 개혁을 도와줄 만한 서포터들의 세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 권문세족의 반발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요.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할 때 고춧가루를 뿌려요. 누가? 중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중국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중국 농민군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서요, 우리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머리에다가요, 이렇게 띠를 두르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누런 띠를 두르고, 붉은색 띠를 두르고 왔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홍건적이라고 하는데요. 위로는 홍건적. 농민 반란군이라고 해서 한 번에 올 때 1000명, 2000명 아닙니다. 한 4만 명씩 와줘요. 이렇게 오기를 두 차례 옵니다. 홍건적이 침략을 해요. 크게 두 차례 침략하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수도 개경이 또 여기 공격을 당해요. 공민왕 또 피난 가죠. 어디로 가냐? 안동까지 피난 가요. 노국대장공주랑. 이렇게 멀리까지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밑에서는 왜구가 침략을 합니다. 자, 왜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단순하게요. 일단 노략질 하고 있는 해적 정도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들도 한 번에 올 때요. 1000명, 2000명은 기본이고요. 배도 한 100척씩 끌고 와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막 예전 영화에서 보는 그냥 소규모의 해적단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조직화된 그런 왜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왜구들의 근거지가 됐던 곳이 어디냐면 스시마 섬이에요. 부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스시마 섬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마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를 기반 삼아서 그들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남해는 물론입니다. 배 타고 동해, 함경도 일대까지도 치고 올라옵니다. 서해를 와서요. 지금 한양이 있잖아요. 서울. 여기도 공격하고요. 더 위로까지 압록강 지역 일대까지도 배골 가서 공격을 해요. 이것이 바로 왜구의 침략. 이들의 침입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고려가 그러니까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백성의 세금이 거쳐져야 되잖아요. 그 세금은 쌀로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운반이 안 되는 겁니다. 쌀을 운반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조운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비가 될 정도예요. 각 지방에서 세국이 올라오지 않으니 국가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도 홍건적과 왜구의 압박으로 해서 혼란스럽더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공민왕 시기 같은 경우는요.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관직 같은 걸 막 나눠줘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첨설직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첨설직. 우리 예전에요. 중앙관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려 같은 경우는 관리입니다. 관리긴 관리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임명장 정도만 받고요. 일은 아직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제 그 직책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관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산관이라고 합니다. 산관. 관리는 관리인데 아직 내가 실제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명예 임명장 정도, 예비 공무원, 그런 이제 직들이 고려에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첨설직이에요. 첨설직. 이 첨설직이라는 게 공민왕 때 처음 만들어지는데 이유는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뭐라도 줘야 되겠는데 줄 돈이 없어요. 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한데 돈으로는 안 되겠는데 혹시 명예 임명장이라도 가질래? 이러면서 나눠주는 것이 첨설직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민왕이 결국 개혁이 실패로 끝나더라. 자, 결국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요. 공민왕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게 우왕이 있고요. 그 다음 창왕, 공양왕이 이어지지만 우왕과 창왕 같은 경우는요. 이성계에 의해서 다 제거당합니다. 공양왕 같은 경우는 이성계한테 왕위를 직접 넘겨줍니다. 결국 이러면서 고려는 무너지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우왕, 창왕, 공양으로 이어지는 간단한 정치 역사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선 건국 상황에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공민왕 개혁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공민왕 시기 때 볼 거 진짜 많이 있죠. 잘 챙겨주셔야 돼요. 반원자주정책이랑 왕권 강화정책, 조직 이름들 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막 바깥에서 소리 들리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밖에서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자꾸 삑삑거릴까요? 자,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뭐랑 비슷한 거냐면 계주 경기랑 비슷해요. 4명의 계주가 달린다라고 하면요. 이게 다음 선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니죠? 친구한테 그 바톤을 넘겨받기 위해서 같이 뛰잖아. 일정 구간 같이 뛰다가 바톤 넘겨받아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역사도 그러니까 고려가 끝났다 해서 고려 끝, 조선 시작 딱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이에 맞물리는 세력들도 있고 흐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이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었지만요. 이런 것들이 다음 시대 조수로 넘어가는 뭔가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 신진 4대부. 공민왕이 비록 피살되긴 했지만 그의 개혁 과정 속에서 신진 4대부들이 정치에 들어가게 됐더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개혁적 성향의 그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는 개혁하는 도정. 위에는 홍건정, 밑에서는 왜구가 계속 침략한다라고 했죠.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요. 군인들이 또 성장을 해요. 이 당시 가장 유명한 군인은요. 최영입니다.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 유명한 최영 장군. 단, 최영 장군은
그 전에도 이미 유명했던 집안의 사람이고요. 그 자체가 워낙 유명해요. 집안 자체도 권문세족으로 얽혀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가 청렴결백하긴 하지만 권문세족과 얽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형 말고요. 뉴페이스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그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요. 일단 최무선 같은 경우는요. 화포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왜구가 계속 공격하는데 저 왜구를 격퇴하고 싶어. 근데 붙어서 싸우는 건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워낙 왜구 애들은 오랫동안 막부 시대, 그러니까 사무라이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싸우는 이 단병전은 그들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가 앞에서 싸우는 거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 그거 말고 멀리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럼 화포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술이 없었거든요. 원나라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에게 전수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결국 20년 만에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포를 만들고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화통도감. 다 불 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요. 서해 바다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포대첩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신흥무인 세력 중에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요. 홍건적 격퇴고 이런데 명성을 많이 떨치고 있었어요. 근데 중앙에서 그를 자꾸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일개 저쪽 여진저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촌특이라고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당시 왜구를 어디서 격퇴를 했냐면 남원에서 격퇴를 했는데 여기가 뭐냐면요. 황산대첩이에요. 이 황산대첩과 관련돼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구의 군대가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싸워 이기는데 어떡하냐. 왜군의 적장이 저기 멀리 있는 거잖아요. 화살이 2발밖에 안 남는데 한 발 쐈어요. 그래서 이 투구 끈이 있잖아요. 끈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발로 목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 명성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성계는 국민적 영웅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중앙정치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성계의 황산전투.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최영의 홍산대첩이랑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려고 하냐면요. 2개 남은 화살 중에 한 발을 쏴서 이 적장의 끈을 날려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경험한 적장이 얼굴이 누렇게 떴겠죠. 누를 황자, 황산대첩. 되셨습니까? 남원에서 승리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위입니다. 이 박위가요, 쓰시마섬. 왜구의 본거지가 쓰시마섬이라고 했잖아요. 그 쓰시마섬을 토벌하면서 왜구가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봤더니 이성계 여기 있죠. 정도전, 정몽주. 자, 결국은 이들의 머리와 이들의 힘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권문세족이 장악하고 있는 고려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되겠죠.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그것이 조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반 자체도 언제 등장하게 됐다? 공민왕 시기 때 그 기반 자체가 쌓이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고려 정치사에서 마지막 파트인 원나라 간섭기와 공민왕 개혁기 4단계와 5단계까지 전개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소음이 계속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 방해가 안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때부터는요. 사회, 경제, 문화 쪽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